박수 왜 치세요? 예, 저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되게 보고 싶었어요. 예. 오늘도 4시 반에 출발하고 왔는데 왜 뭐 관광버스가 왜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특이한 게 여러분들 왜 안 가시죠? 관광? 이 좋은 날? 공부해야 돼서 이야 진짜 멋집니다. 날씨도 좋아요. 비도 안 오고 그죠? 예. 이 좋은 날 왜 놀러 가지 않고 왜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요. 공부하시려고 오셨죠? 예, 우리 좀 틀려서 뭔가 목표가 틀려서 꿈이 틀려서 우리 꿈을 향해서 오늘도 열심히 도전하고 공부해 볼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 정책론을 좀 빨리 진행하고 그다음에 조사론하고 우리 단톡방 만들어서 우리 소통하고 이제 공부 합격하는 그날까지 저 이제 같이 하실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자 제가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중간중간 많이 질문해 주시고 나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거 질문해 주시고 우리 공부하는 내용들이 단순하게 시험만 보기 위한 그런 공부 지식이 아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제대로 갖추는 것들 알아야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만 그죠? 있어야만 그걸 가지고서 현장이나 또는 이 중에서 정책가도 나오실 거고 또 교수님도 나오실 거고 하셨을 때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알겠죠? 예,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시자고요. 자, 사회복지 정책론을 공부해 봅니다. 우리 3교시 즉 세 번째 과목의 첫 번째 영역으로 보는데 정책론은 평균 점수가 한 14점, 15점 나옵니다. 25점 중에 10개 정도 틀려요. 올해 기준이 그랬어요. 14.8인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사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공부해 보시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험 공부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뉴스하고 신문이 보여지고 들려질 겁니다. 세상을 보는 이야기들 우리가 공부해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사회복지 정책이요. 자, 이 사회복지 정책을 논할 때 이 정책의 개념을 일단 한번 보자고요. 자, 보면 교재를 잠깐 보겠습니다. 아이씨, 던져버리고 싶네요. 컴퓨터가 여기 있었는데 일로 갔거든요. 이걸 여기 가서 이렇게 올려요. 자,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게 뭐냐? 자, 일단은 정책은 누가 하느냐? 정책의 주체가 누구냐? 또 누구를 대상으로 정책을 하느냐? 그 대상이 누구냐? 객체죠, 객체.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여기 이것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한 2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기를 정책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공분리하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이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공공분이 아니고 부문이에요. 공공분. 자,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복지 서비스.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회복지 서비스가.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죠? 사회복지 서비스가 뭡니까? 굉장히 거창한 용어로 표현을 해놨는데 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급여라는 뜻이에요. 급여. 자, 급여라고 하는 것은 자 욕구를 갖고 있는 국민 또는 좀 세부적으로 본다면 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들의 욕구나 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할머니가 있어요. 이 배가 고픈 할머니한테 필요한 건 뭐지? 먹을 거, 그렇죠. 밥만 먹고 살진 않아요. 예, 할머니 빵 주셔도 더 좋아합니다 요새는. 그래서 배가 고픈 할머니가 계시면 이 할머니의 욕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먹을 게 필요한 거예요. 그 먹을 걸 누가 줍니까? 할머니는 일반적인 시장 체제, 오늘 이제 시장이라는 얘기도 할 텐데 이 시장 체제 내에서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돼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돼요. 그걸 그걸 능력에 따른 배분이라고 이제 뒤에서 공부하실 겁니다. 지금은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나이도 많으신데다가 직장을 구하시기도 힘들고 직장을 구했다 할지라도 소득 활동을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할머니의 먹을 것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할머니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죠? 그 주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공공 부문이 욕구를 충족시켜 주든지, 아니면 민간 부문이, 공공의 반대가 뭐예요? 민간 부문이에요. 민간 부문이 그 욕구나 문제를 해결해 주든지 충족시켜 주든지. 이해가 됐나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공공 부문이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를 제공해 주든지, 아니면 민간 부문이 사회복지 서비스나 급여를 제공해 주든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야지만 할머니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해됐죠? 자, 이때 공공 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를 얘기합니다. 주로 국민이 낸 세금, 조세를 통해서 운영이 되어지는 행정 단위를 얘기해요. 국가나 지자체. 여러분, 이 국가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사용을 했는데 우리 법제론 공부할 때도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 텐데, 법에서는 국가라는 표현을 써요.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를 뜻합니다. 정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중앙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그걸 보통 지방정부라고 얘기합니다. 지방정부.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개인이 갖고 있는,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한테 사회복지 서비스나 또는 급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자, 민간들도 이런 일을 합니다. 민간들도.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자선단체들. 무슨 얘기인지 되세요? 우리 실천동 또 지역사회복지론 공부하실 때 자선조직협회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에서 1869년도에 자선조직협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처음으로. 그 다음에 1884년도에 이 팔자사 나온 사람들이 인보관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거 전부 주체가 민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들이 나서서 이 사회복지 서비스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뭐라고요? 급여를 했습니다. 이걸 제공해서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챙기기 힘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 거야. 문제를 해결하는.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 정책에서는 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즉 급여를 제공하는 주체를 누구로만 봐요? 공공부문, 국가 지자체로만 보는 거예요. 중앙정부, 지방정부. 즉 민간 부문의 역할은 원칙적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민간의 역할을 우리가 주로 다루는 과목이 사회복지 실천론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어떤 얘기인지? 그래서 자, 머릿속에 그래, 사회복지 정책은 국가가 하는 거야. 좀 더 낮은, 레벨이 낮은 수준의 용어로 표현하면 나라가 하는 거야. 민간 개인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일단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누가 한다고요? 이거 무식하잖아. 아이씨, 나라 이런 거 어디 다니면서 나라가 이러면 안 되고 좀 멋있게 표현해야 돼. 어떻게? 공공부문이 하는 거야. 딱 이렇게. 예. 그러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하는 거야. 딱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품이 있는, 저하고 공부한 우리 멋진 선생님들 되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국민 대상으로 해요. 국민 대상. 정책은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이 국민들 중에서 욕구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재밌는 게 욕구나 문제가 현재는 없지만 가질 것 같은 사람들도 있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정책을 시행을 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한 번만 들어보세요. 욕구나 문제를 가질 사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공공부조 정책이에요. 무슨 정책이요? 이건 뭐냐면, 공공부조가 뭔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공공부조가 성립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습니다. 뭐하고 뭡니까? 기여하면 되지 않죠.
비기여 자산조사. 다시 뭐라고요? 비기여 자산조사. 그러니까 공공이라는 말이 여기서도 공공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 공공이 무슨 뜻이에요? 국가와 지자체를 뜻하는 겁니다. 국가 지자체가 이 부자가 한자로 돌도 독을 조자라 그랬죠. 우리가 장례식장 갈 때 무슨 돈 낸다 그랬어요? 그렇죠. 결혼식장 갈 때요. 혹시 결혼식장 갈 때 부조금 이렇게 써고 갖다 주는 사람 없죠? 그 장례식장이나 또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인데 본인의 그런 재정적 능력만 갖고서는 도저히 이 장례식을 잘 끝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 하는 거지? 부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주금이 아니라 부조금입니다. 너 우리가 십시일반 이렇게 해서 줄 테니까 이거 갖고서 네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 지금 많이 아프지 마음이 아프지 그거 잘 좀 해결해. 이러고 주는 거예요. 장례식 하는데 돈 많이 드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어떤 얘기인지? 그러니까 공공부조라고 하는 얘기는 공공부조는 국민들 중에서 스스로 자신의 생존과 관련된 요건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누가? 국가와 지자체가, 국가 지자체가 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바로 공공부조 제도라고 해요. 얘는 뭐지? 사후적 성격이 강하다. 사후적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는 가난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욕구나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그 욕구나 문제, 가난으로 인해서 나 먹지도 못해요, 입지도 못해요. 그거 가만히 내두면 굶어 죽거든요, 그죠? 그거 어떻게 돼? 사후적으로 가난에 빠진 상태에서, 빈곤에 빠진 상태에서 얘를 도와주는 제도가 그 공공부조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런데 자, 욕구나 문제를 가질 수도 있어요. 나 지금 멀쩡하게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하는데 갑자기 내가 실업자가 될 수도 있고, 나이가 먹었어요. 나이가 먹었는데 나는 내가 평생 돈 많이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먹으면서 갑자기 직장에서 잘리고 노인이 되니까 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요. 그러면 소득 활동을 못하니까 힘들 거 아닙니까? 야, 그래, 너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소득 활동에 대체되는 비용 급여를 국가가 만들어주게 예상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사회보험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발생되어진 욕구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국가가, 국가 지자체가, 공공부문이 덤비는 거죠. 해결해 주는 건데, 사회보험은 뭐죠? 아직 욕구나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어요. 발생하진 않았지만 발생할 걸 가정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국가가. 너 늙어서, 또는 산재를 당할 수도 있잖아. 너 병 걸릴 수도 있잖아. 너 실직자가 될 수도 있잖아. 너 늙어서 치매나 중풍 걸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던 사내국고장을 대비해 주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얘는 뭐지? 사전적, 즉 문제가 벌어지기 전에 국가가 만든 제도예요. 이해가 되죠? 얘는 사후적이고 공공부조. 여러분, 사회보험제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뭐하고 뭐였죠? 그렇지, 기여, 비자산조사. 너 지금 능력이 있잖아. 너 돈 좀 내. 기여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신에 너도 언제든지 문제에 노출될 수 있잖아. 네가 부자고 가난한 자고 상관없어. 자산조사하지 않고 너도 우리 사회복지 대상으로 삼아보겠다. 그게 사회보험제도인 거예요. 그 사회보험제도는 예방에 초점을 둔 제도입니다. 사전적인 제도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우리 그거예요. 정책론의 후반부에서 사회보장론이라는 걸 공부할 텐데 보장론에서는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공공부조하고 사회보험. 자, 그래서 국가가, 즉 공공부문이죠. 국가 지자체가 국민이 갖고 있는 요구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재밌는 게 이 국가나 지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사회복지 관련된 가치. 뭐가 있다고요? 우리 가치가 무슨 뜻이라고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 가치 좋으냐? 나쁘냐의 이야기를 했죠. 이건 선호예요. 선호입니다. 가치라는 건 뭐라고요? 선호. 좋으냐? 나쁘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갖다가 다이아몬드 이만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제가 선생님 이거 선생님한테 가치가 있어요? 예, 눈이 번쩍 뜨이죠? 예, 아니에요. 여기 루이비통 가방이 있어. 선생님 루이비통 가방 가치 있어요? 없어요? 이분한테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저 꿀꿀꿀 사료만 먹는 돼지한테
루이비통 가방을 줘봐. 그럼 걔 뭐라 할까요? 가치 없어요. 우리 지금 작은 아들이 있는데 애기야, 아직 애기야. 걔한테 내가 루이비통 가방을 줘봐봐. 그럼 걔가 뭐라 할까요? 아마 하루도 안 돼서 다 찢어놓을 거예요. 예, 그 루이비통 가방. 무슨 얘기? 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개인적인 선호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정책이라는 것은 가치의 문제예요. 가치의 문제. 자, 우린 뭘 했냐면 이 국가 지자체라고 하는 실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사실 사람이에요. 이 중앙정부의 실체를 가만히 보면 왜 윗대가리에 누가 있죠? 대통령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이렇게 똘마니가 아니고 예, 그 밑에 이제 두루 뭔가들이 있죠. 그죠? 예, 지방정부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 나는 이 국민들이나 또는 이 지방자치단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치단체장이나 또는 대통령이나 또는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자, 보통 공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 거야. 뭘 하고 싶다고? 본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현하고 싶은 거야.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 정책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사용해요. 뭘로 쓴다고요? 가치 실현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정책을. 궁극적으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뭡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게 시험 문제에 출제됐다. 뭐야 이거? 갑자기 성희롱 아웃이 왜 나오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사회복지 정책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복지국가가 사용하는 뭐라고? 수단이에요. 수단. 목적은 뭐예요? 가치를 실현하는 겁니다. 여기 자 봅시다. 복지국가,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이 공공부문이라 그랬죠? 국민의 복지 증진이라고 하는 궁극적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닌 사회복지적 가치를 국민한테 뭐해? 권위적으로 배분해요. 우리는 대통령을 뽑아놨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을 뽑아놨어요. 그럼 그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좋은 가치가. 근데 재밌는 게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뭘 부여해줬죠? 강력한 공권력, 권력을 준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갖고 본인들이 좋다라고 여기는 가치를 국민들한테 권위적으로, 권위라는 것은 강력한 공권력에 기반해서 국민들한테 강제로 시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대로 해. 니네들은, 국민들은. 그래서 다시 한번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 그게 정책, 권위적인 배분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바로 뭐라고요? 그게 정책입니다. 그럼 정책의, 사회복지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가치의 실현이에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좋다라고 여기는 가치를 실현해 보고 싶어서 정책가들이 대통령이나 또는 위정자나 자치단체장이 나는 이게 좋아. 난 이런 가치가 좋거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또는 자치단체에 있는 주민들한테 그걸 권위적으로 본인이 부여받은 공권력으로 강제로 실현시키는 거예요. 우리 재밌잖아. 대통령 바뀔 때마다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그죠? 기존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정책이랑 지금 했던 정책이 틀려요. 전혀 틀려요. 예를 들어 지금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뭐 이게 무상으로 많이 줬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그걸 이제 3인주의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상으로 많이 줬어요. 근데 현 정부는요. 택도 없죠.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그 주체가 되는 사람들, 뭐 대통령이나 또는 기타 위정자들이나 자치단체장들이 본인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걸 집행하는 거예요. 국민들 대상으로.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시험 문제 하나.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거, 이런 공공부조나 사회보험 정책 같은 것들, 그 외에 무슨 노인 일자리 사업 등등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국가가 시행하는데 그런 정책들이라는 건 사실 뭐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게 목적이 아니다. 목적은 뭐지? 가치 실현. 가치 실현. 그게 가치는 좋으냐 나쁘냐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현 정부가 하는 정책 또는 과거 정부가 했던 정책을 놓고서 이거 잘한다 못한다 갈리죠. 갈리잖아요. 그죠? 예, 지금 현 정부 정책 잘한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못한다.
못한 하나 둘 셋. 네. 반 국가 세력이세요. 네. 농담이고요. 자, 재미있는 게 뭐냐면 가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좋으냐 나쁘냐의 이야기지 옳으냐 그르냐의 이야기가 맞아야 틀려요.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스 같은 걸 보면서도 또는 국가의 정책을 보면서도 이 사회복지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이 그래요. 저런 죽일 놈, 살릴 놈, 때려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갈리는 거예요. 그때 그 좋아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가치가 나눠지면 나중에 선거 때 바꿔놓는 거예요. 그 권위적 배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뭔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게 민주정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TV 보시면서도 죽일 놈 살릴 놈 이러지 마시고 그냥 마음속으로 저게 내가 나빠, 좋아 이렇게 갈라놓고서 나중에 민주주의는 선거, 투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국민 개개인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일 놈 살릴 놈 이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수단이고 정책의 영역이 있는데 협의의 정책, 방위의 정책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고만 가셔도 괜찮아요. 자, 문제는 가치가 목적이다 보니까 가치가 중요하겠죠. 사회복지 정책에서. 그래서 가치 문제는 반드시 세상 결단 어떤 일이 있어도 지구 종말이 되면 안 되겠구나. 반드시 시험 문제 하나 내지 두 개는 출제가 돼요. 가치 문제가 안 나오면 적은 없었어요. 꼭 출제가 됩니다. 가치 문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나요?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가치 문제는 꼭 출제가 된다. 자, 그럼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가 뭐냐? 지금부터 가치 얘기를 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이 이야기는 좋으냐 나쁘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나빠하느냐, 그리고 싫어하느냐 이게 갈려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자, 잘 정리합시다. 가치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다. 가치의 종류가 몇 개 있다고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자, 네 가지를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된다. 정책 가치 첫 번째는 평등이라는 거예요. 평등. 두 번째는 자유예요. 자, 세 번째는 사회적 적절성이라고 해요. 네 번째는 효율성이에요. 자, 네 가지 가치. 자, 여러분 가치 종류 네 가지 기억합시다. 첫 번째 평등, 자유, 사회적 적절성, 다시 한번 사회적 적절성, 효율성.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네 가지. 자, 시험에서는 압도적으로 자유와 평등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가끔 나 저 사람 좀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출제할 때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등이 출제가 되어져요. 요번 시험에, 그러니까 직전 시험에서는 사회적 적절성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뭐 어렵지도 않아. 잘 이해하면 별거 아니야. 자, 지금부터 여쭤볼게요. 평등이 뭘까요? 평등. 누구나 똑같이 뭐지? 공평도 평등의 한 종류예요. 예, 평등을 공평이라고 하진 않고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대우. 자, 우리 개념을 하나 세우셔야 되는데 사회복지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물질적이에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비물질적인 것은 사회복지의 개념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뭔가 물건도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재화나 서비스. 뭔가 받는 사람이 체감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생님을 놓고서 선생님 너무 불쌍하다. 내 마음이야. 이걸 사회복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건 절대 아니야. 이걸 비물질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동정심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그건 사회복지가 아니야. 사회복지는 뭔가가 필요한 사람한테 그 욕구 충족을 해서 가져야 돼. 그러니까 물건으로 가주든지 상담 서비스 같은 걸로 가주든지 해서 상대방이 체감이 돼야지 내 마음속에 저 사람 너무 불쌍해. 이건 복지가 아니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된다.
그런 물질적인 것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돼? 유한해, 무한해? 이런 물질적인 게 유한해요? 무한해요? 여러분, 세상에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기에 필요한 이 물질들이 무궁무진하다고 한다면, 만약 무궁무진하다고 한다면 사회복지도 필요 없고 이념도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그 지키고 다 얻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분쟁을 하고 사회복지가 왜 필요가 있어? 나 배고파. 그럼 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이해됐나요? 기본 전제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들은 뭐하다? 유한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유한하다. 한정되어져 있다. 이게 무궁무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는 뭐냐면, 자,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유한한 자원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좋을까? 다시 뭐라고?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한한 자원들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분배, 나눠주는 게 좋지? 와 관련된 가치예요. 즉 자원의 분배와 관련된 가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평등의 뜻이 뭐라고요? 자원의 분배. 반드시 자원, 물질적인 자원의 분배와 관련된 것이 바로 평등 가치다. 알겠사옵나이까? 자, 그때 이 평등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수량적 평등, 다른 말로 얘를 결과의 평등이라고 해요. 자, 두 번째가 비례적 평등, 다시 무슨 평등이요? 얘를 형평이라고도 하고, 시험에 이렇게 나 형평 또는 공평, 영어로 equity라고 하는데, 이걸 형평 공평이라고 하고 비례적 평등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형평 공평. 자, 마지막으로 기회 평등이 있어요. 무슨 평등이요? 자, 그럼 평등의 종류 한번 정리해 봅시다. 평등 종류 총 몇 개요? 세 가지. 시작. 그렇죠. 수량적 평등은 다른 말로 결과의 평등. 두 번째가 비례적 평등. 세 번째가 기회 평등. 자, 평등 종류가 세 가지라는 걸 일단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원이 여기 있어요. 자원이 있어요. 자원이.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획득되어진 결과물이야. 예를 들자면 사람 10명이 있는데 이 10명이 모여가지고서, 아, 우리 피자 시켜서 피자 먹을래? 피자를 먹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그 피자를 먹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피자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죠? 예, 그 피자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어떤 얘기인지?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이 결과물을 획득하는 데까지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 절차가 필요해요.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면 10명이 모여서 이렇게, 야, 우리 피자를 알아봤더니만은 제일 싼 피자가, 제일 싼 게 뭐죠? 치킨 나라 공주 치킨, 공주 치킨, 왕자 치킨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거길 봤더니 피자가 한 판에 10,000원이래. 10,000원밖에 안 돼, 그죠? 예, 10,000원이래. 그렇죠. 그 10,000원을 10명이 모여서, 야, 그럼 우리가 피자 한 판, 그 10,000원짜리 피자를 결과물로 얻기 위해서는 10,000원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 10명 중에 한 놈이 나섭니다. 야, 나 10,000원 있어. 내가 다 쏠 테니까 그냥 피자 먹자. 무슨 얘기인지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10,000원을 쏜 거야. 10,000원을 써가지고 피자가 왔어요. 피자가 왔더니 이걸 어떻게, 돈을 10,000원 낸 놈이나 안 낸 놈 9놈이나 똑같이 12분을 같은 수량으로 쪼개서 먹어. 그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결과의 평등이야. 얘가 다시 얘기한다면, 피자라고 하는 그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기여를 한 푼도 안 한 놈이나 기여를 많이 한 놈이나 똑같이 그 결과물을 수량적으로 똑같이 나눠서 먹는 게 그게 최고야 라고 하는 게 무슨 평등이라고요? 결과의 평등이라고 해요. 왜 수량적 평등이라고 하는지도 이해가 되세요? 사람 머리 숫자대로 나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이 결과의 평등, 수량적 평등을 추구했던 사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지? 우리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사회복지학에서 그걸 마르크스주의라고 해요. 마르크스주의. 근데 그게 돼요? 안 되죠? 안 되지. 결과의 평등을 인류가 해볼라 했었어요. 해볼라 했었어요. 그래서 1917년에 현실적으로 그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데아의 세상을 얘기합니다. 옛날 고대 철학자가. 그 이데아라는 건 인간들이 바라는 참 멋진 세상이다. 그 세상의 모습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원들을 똑같이 나눠갖고 사는 세상. 그게 사실은 되게 멋지죠. 멋진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그걸 해보고 싶어갖고 1917년에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혁명을 최초로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북한에도 뭐가 있어요? 걔네들 공산주의라고 하죠. 걔네는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인데 우리 조금 이따가 이제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사회주의 안에도 급진적 사회주의가 있고 걔가 마르크스주의야. 어쨌든 그건 나중에 공부해보고 이게 실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가만히 보면 우리 김정은 씨 있잖아. 김정은 북한에. 너무 희한해. 걔는 자꾸 드룩드룩 찌는데 걔네들은 국민들은 어떻게 삐쩍삐쩍 말라가죠. 자원이 정말 똑같이 배분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죠? 걔도 똑같이 마르거나 아니면 전체 국민들이 똑같이 드릭드릭 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결과의 평등은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이상적 가치다. 이상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참 좋기는 하지만 실현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인간은 자기중심적 존재, 자기 이해 타산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의 평등 뭔지 이해가 되셨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그래서 현실적인 평등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비례적 평등입니다. 자,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례적 평등은 자원 배분의 기준이 설정돼야 돼요. 뭐라고? 자원 배분의 기준이 설정돼요. 자,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원 배분의 기준이 설정되어 되는 평등은 뭡니까? 그건 뭐예요? 비례적 평등. 얘는 자원 배분의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머리 숫자대로 나눠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량적 평등, 결과 평등. 그런데 비례적 평등은 자원 배분의 기준을 수립해요. 그 기준을 머릿속에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세 가지입니다. 기여, 욕구, 능력. 다시 시작. 기여, 욕구, 능력. 이 능력을 다른 말로 업적이라고도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업적. 기여, 욕구, 능력. 다시 한번 기여, 욕구, 능력. 여러분 기여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내가 어떤 자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거야 말 그대로. 아까 전에 피자를 사 먹을 때 1,000원, 10,000원짜리 피자를 살 때 10,000원을 낸 애가 있죠. 걔는 뭐지? 그 자원 확보하는데 10,000원 기여한 거야. 나머지 9명은 기여를 안 한 거야.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두 번째가 욕구라는 것은 자, 이런 거야. 기여를 많이 한 사람한테 많이 주고 기여를 조금 한 사람한테 조금만 주자. 그게 좋다. 자, 두 번째 욕구가 많은 사람한테 많이 주고 욕구가 적은 사람한테는 조금만 주자. 자원을 확보할 만한 능력이 많은 사람, 학벌도 좋고 뭐 영어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 조금만 주자. 그게 좋다라고 여겨지는 게 무슨 평등? 비례적 평등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됐죠? 비례적 평등이에요. 그게. 그래서 자, 우리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면 비례적 평등의 예가 잘 나와요. 비례적 평등. 비례적 평등의 예를 잘 묻습니다. 비례적 평등의 예가 뭐냐? 자, 첫 번째가 사회보험제도예요. 우리 계속 말씀드렸죠. 사회보험하면 연금제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기억들 나세요? 연금은 어떻지? 연금 보험료 많이 낸 사람이 나중에 늙어서 더 많이 받죠. 뭘 많이 했기 때문에 기여 요구 능력 중에서. 그렇지? 기여 많이 하니까 많이 주는 거예요. 연금 보험료 조금 낸 사람 조금밖에 못 받죠. 그래서 사회보험 제도들이 바로 이 비례적 평등 가치가 반영된 정책이에요.
이걸 세부적으로 우리 시험 문제 어떻게 내냐면 국민연금은 비례적 평등 가치가 반영됐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요. 실업급여는 비례적 평등 가치가 반영됐다. 맞아요. 왜 실업급여가 고용보험의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렇게 출제가 돼요. 개뿔도 아니야 사실. 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잘 나오는 게 두 번째가 열등 초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고 수도 시험에 잘 나온다. 다시 열등 초의 원칙 시작. 열등 초의 원칙. 여러분 열등 초의 원칙이 뭐예요? 이제 조금 이따 우리나라 제가 영국의 역사를 공부해 볼 거예요.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 역사를 공부할 텐데 연도가 있어. 자, 1834년이에요. 다시 몇 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앞에 두 개나. 그렇게 읽는 거 원하지 않지 내가? 18. 다시 뭐라고 읽어야 돼? 그거 어디 누구야? 발음 굉장히 좋은데? 누구지? 지금 저보고 하시는 여긴 내용 증명이고 여기는 바로 제가 경찰서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만나요. 예, 모욕죄야 이거. 자, 18 이제 공부할 건데 연도에 뭐 이게 싸먹을 법이야. 왜 그러냐면 영국 역사상 최악의 법이야. 이 법이. 맞아요. 그래서 맨날 쌈 싸먹을 법. 맨날 뭐라고요? 쌈 싸먹을 법. 아주 정말 나쁜 법이다. 그래서 에라이 쌈을 싸먹는다. 아직도 쌈싸가 뭔지 모르고 있어 지금. 34 쌈싸. 오케이? 이거 연도 기억하셔야 돼. 이 정도는. 맨날 쌈싸. 그래서 그게 바로 개정국인법 또는 신국인법이라고 해요. 이거 공부할 겁니다. 개정국인법, 신국인법이라고. 이 제도가 왜 만들어졌냐면 이제 우리 사회복지 역사를 하면서 자본주의라는 걸 공부하게 될 텐데 오늘 자본가들이 가난한 노동자들의 보호를 포기한 법이에요. 되게 안 좋은 법이야.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돼요. 이 법에서 열등 초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 법 제도 운영의 기본 대전제를 제시를 했어요. 여러분 열등 초라는 말이 열등하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자, 국가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 할머니, 장애인, 노인, 정말 스스로 생존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말 힘든 분이 계신 거예요. 이거 가만 내두면 안 되겠죠. 국가가 뭐 해야 돼? 그죠? 뭔가 주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먹을 걸 조금이라도 주고 집도 좀 줘야지 얼어 죽지 않겠죠. 그래서 뭔가 주되, 그러니까 처우로 해주는 거예요. 그 처우의 수준이 어떻게 된다? 열등해야 돼.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열등해야 되냐면 자 보십시오. 노동시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받는 최저의 임금보다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의 수준이 더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열등초의 원칙이에요. 다시 한번 밖에 나가서 내가 몸이 아픈데도 몸 질질 끌고 나가서 일을 해서 자기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받는 최저임금이 있죠. 그 최저임금보다 국가가 무상으로 당신 몸 아프고 힘드니까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당신한테 국가가 뭘 주겠습니다 할 때 그 급여 수준이 어떻게 더? 그게 열등초의 원칙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열등초의 원칙이 왜 비례적 평등일까요? 너는 일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세금도 안 냈지. 뭘 안 한 거지? 기여를 안 했지. 그러니까 처우도 어떻게 해? 낮아야 된다. 사회보험은 기여를 했으니까 주는 건데 얘는 기여를 안 했으니까 처우도 낮아야 된다. 그 열등초의 원칙이 비례적 평등 가치가 반영됐다. 시험에 억수로 많이 나와요. 다시 한번 열등초의 원칙이 시험에 나오면 세 군데서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1800 몇 년? 34년 무슨 법? 쌈 싸먹을 개정국민법에서 처음 제시됐다는 거 그렇게 한 번 나오고 두 번째 무슨 평등 가치가 반영됐다고요? 비례적 평등 가치가 반영됐다 나오고 또 한 가지 한 번 출제가 됐는데 공공구조 제도에서 급여를 정할 때 사용하는 원칙이에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시죠? 대표적인 공공구조제로 공부했었습니다. 몇 년도 제정?
한 주 됐으니까. 예. 은하철도 999, 999는 국민의 건강에 해롭다. 99년도에 있었던 사건 두 가지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국민건강보건법 제정하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정 기억하시죠? 999는 설마 여기서 99를 2099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1899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게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라는 걸 정해줘요. 그럼 그 생계급여의 수준을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무슨 원칙에 따라서? 열동초 원칙에 따라서 이게 우리나라 최저임금보다 낮아요. 급여 수준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열동초의 원칙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세 군데만 나온다. 뭐다? 신고민법에서 처음 제시됐다. 비례적 평등 가치가 반영됐다. 세 번째는 공공구조제도의 급여 제공의 원리다.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 번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개정국민법과 공공구조제도 사이의 공통적인 원칙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출제가 됐다. 그게 무슨 원칙이에요? 열동초 원칙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것을 비례적 평등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례적 평등 뭔지 아시겠죠? 자원 배분의 기준 세 가지 기억하시고, 기준에 따라서 자원을 우리 한번 쉽게 정리하면 수량적 평등은 기준 없이 자원을 똑같이 나눠주자. 머리 숫자들을 똑같이 나눠주자. 그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인데, 얘는 자원 배분 기준에 따라서 상이하게, 즉 다르게 나눠주자. 그게 바로 뭡니까? 비례적 평등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됐나요? 됐죠? 자, 이제 기회평등이 등장해요. 기회평등. 자, 기회평등은 뭐냐면 얘네들은 일단 자원을 갖다 놓고, 수량적 평등하고 비례적 평등은 자원을 갖다 놓고 이 자원을 어떻게 나눠주자. 야, 똑같이 나눠주자. 아니다, 좀 다르게 나눠주자.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기회평등은 자원이 이렇게 있으면 자원까지 가는데 과정상의 평등만을 제시해요. 자원을 나눠주는 데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자원을 나눠 갖는 것, 궁극적으로 자원을 나눠 갖는 것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책임이에요. 개인, 본인의 책임이고, 그 과정에 초점을 둬. 뭘 초점을 두냐면 동일한 출발선, 다시 뭐라고요? 동일한 출발선만 보장하는 거예요. 같은 출발선. 같은 출발선. 무슨 소리냐면 자원이 여기 있고 출발선이 여기 있으면 여기 있다 하면 여기서 출발해서 자원까지, 어떤 애는 빨리 가서 자원을 더 많이 갖고, 어떤 애는 늦게 도착해서 이 한정되어져 있는 자원을 조금 가는데 그건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동일한 출발선을 보장해주는 방법이 뭡니까? 교육제도예요. 무슨 제도요? 교육제도예요. 어린아이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제도가 바로 대표적인 기회평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왜 받아요? 왜 받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잖아. 교육 수준이 높고 또 더 자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교육이 있어요. 의대. 사회복지학과는 아니에요. 어쨌든 의대, 그다음 법대, 이런데 나와서 나온 사람이랑, 그 다음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사회복지학과는 이제 돈 보고 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랑 교육을 마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자원, 즉 돈을 번다고 했었을 때 누가 더 많이 벌어요? 의사가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복지사가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맘만 먹으면 우리 많이 벌 수 있어요, 진짜로.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면 우리 진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돼요. PD 수첩에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서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러고서 나올 수는 있어. 어쨌든지 간에 맘만 먹으면 우리 많이 벌 수도 있어. PD 수첩이나 그것은 알고 싶다 이런 데 나올 수 있어서 문제지. 뭔 얘기인지 알죠? 다시 얘기한다면 이런 거야. 동일한 출발선을 국가가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교육 부분에 있어서 의무교육, 공공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국가 공부 시켜줬지. 부자나 가난한 집에나 부잣집이나 가난한 집에나 똑같이 출발선을 보장한 거야. 그럼 얘가 나와서 어떤 애는 실업자, 어떤 애는 변호사, 어떤 애는 판사, 어떤 애는 대통령, 별의 별것들이 돼가지고 나중에 자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나겠죠. 그걸 말하는 무슨 평등? 기회평등이라고 하더라. 이게 과정상의 평등이라고 해요. 과정상에서 뭐만 보장하겠다는 거죠? 동일한 출발선만 국가가 보장하겠다. 이런 기회평등 뭔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기회평등의 대표적인 예는 사실 교육제도밖에 없어요. 국가가 국민한테 특히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교육을 시켜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자원 확보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 제도를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 정리가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더 잘 되려고, 즉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식들도 그렇게 공부시키시는 거죠. 자원 확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육을 많이 받는 사람이 또는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출제가 조만간 될 건데 자, 봐주셔야 되는 이 기회평등은 심각한 문제를 하나 갖고 있어요. 뭐냐면 동일한 출발선을 딱 보장해줬어. 동일한 출발선을 보장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그 자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화끈하게 뒤처질 것이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어요. 아무리 똑같은 출발선을 보장을 해준다고 해도 얘는 반드시 뒤쳐져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되어지는 대상들이 있어. 장애인, 노인, 이런 분들. 자, 그래서 조건의 평등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무슨 평등이요? 이 조건의 평등은 뭐냐면 기회평등의 문제점 때문에 등장한 평등 개념이에요. 기회평등 문제점 때문에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조건의 평등이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시험을 보잖아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시험 준비를 하죠. 공무원들이. 근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데 심각한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계셔. 우리 장애 종류 몇 개가 있어요? 지체장애, 또 발달장애. 우리 이거 끝나면 장애 종류 좀 공부해 보자고요. 네, 알려드릴게요. 자, 어쨌든지 간에 장애인이 있고 심각한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 계시고 멀쩡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같은 기간에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상이 돼. 뭐가 예상이 돼? 누가 먼저 합격할까? 그렇지. 장애를 갖고 있지 아니한 얘가 먼저 합격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출발선만 보장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런 장애인이나 또는 이런 소외된 사람들은 반드시 자원 확보에서 밀릴 거라는 게 예측되어지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사람들, 이런 사회적 소외자들을 출발선을 땡겨주는 거야. 얘는 여기 있는데 얘를 이만큼 쭉 땡겨줘. 우리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공무원 가산점 제도가 있어요. 장애인들은 한 20, 30점 먼저 주고 시작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해되죠? 그럼 뭐 한 거지? 출발선을 앞으로 쭉 땡겨주는 거지. 또 대표적인 제도가 여성 고용 할당제가 시험지에 나왔었어요. 여성이나 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들의 고용 할당제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얘기인지 되세요? 그건 뭐냐면 먼저 장애인, 노인과 같은 소외되신 분들, 이 사람들이 그런 비장애인이나 또는 젊은이들하고 경쟁을 했었을 때 일자리라고 하는 자원을 확보하는 데서 확실히 밀린다는 거 우리 예상이 되죠. 이 사람들을 먼저 얼마만큼 정원만큼을 기업에서 뽑아 놓게끔 강제화 시켜놓는 거예요. 그걸 무슨 평등? 조건의 평등. 하나 또 시험지에 나왔던 것이 자 우리 수능 시험 볼 때 농어촌 특별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 애들이 있고 농어촌 애들이 있으면 도시 애들은 학원, 과외 이런 거 받죠. 농어촌 애들은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대학마다 강제적으로 농어촌 출신 애들을 먼저 뽑아 놓고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슨 평등 가치라고요? 조건의 평등이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하실 게 조건의 평등, 기회 평등, 동일한 출발선만 보장하면 문제 생긴다. 이런 소외자들이 낙오될 거라는 거,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 명확히 보여줘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우대 조치를 만드는 거예요. 출발선을 앞으로 쭉 당겨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 평등 끝.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다. 반드시 나, 반드시. 자,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결과의 평등 중시한다. 난 결과의 평등이다. 난 결과의 평등이 좋아. 빨갱이죠? 빨갱이 반 국가 세력들이에요. 빨갱이 없죠? 난 비례적 평등이 좋다. 비례적 평등. 그렇죠? 난 기회 평등이다. 기회 평등 없습니다. 다 비례적 평등이고 여기 가치가 없는 사람들도 뒷담 많아요. 예.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예, 지금 든든히 보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 여러분 보수, 진보, 자유주의, 사회주의 얘기가 이것과 관련해서 함께 출제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요. 들어봤죠? 요즘 맨날 싸우잖아. 보수, 진보. 보수가 뭐예요? 자, 나는 보수다. 나는 보수다. 아, 그럼 다 진보세요? 나는 진보다. 우리 꼭 손들기. 다시 한번. 나는 진보다. 중도. 중도 없어. 그냥 보수, 진보 둘 중에 하나. 난 보수다. 난 진보다. 난 진보. 지금 손 안 든 사람 계속 안 들고 있어요. 예. 끝까지 가는 거야. 한 번만 더. 난 보수다. 보수시고 두 분. 굉장히 선생님 무섭습니다. 예. 난 진보다. 사회복지는 이제 공부해 보겠지만 이 진보 쪽에 가깝거든요. 잘 보세요. 자,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면 이건 정치적 입장이에요. 정치적 입장.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권력을 한 군데로 모으는 활동이 사실 정치예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에 그렇게 써있죠. 사실 우리나라 헌법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나라 헌법에도 그 규정은 있어요. 자, 어쨌든지 간에 국민들이 있는데 이걸 누가 이렇게 구분하는 이 보수 진보하고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건데 잘 좀 정리해 보시죠.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체제는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소득이나 자산의 상위 20%가 사람 숫자 20%가 80%를 점유하고 있는 것, 실제 소득이나 자산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제 그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걸 공부할 겁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법칙을 발견해냈어요. 파레토 아시죠? 예, 이 사람이 좋아했던 취미가 뭔지 아세요? 그림 그리기요. 파레토를 갖고 미안해요. 아, 진짜 또 그런 이거 했다고 또 이렇게 혐오하는 눈을 보면 어떡해. 자, 어쨌든 우리 통한다 진짜. 어쨌든지 간에 그 이탈리아 경제학자였던 파레토가 2대8 법칙을 얘기했는데 우리 이제 오늘 어떤 거 공부할 거냐면 신마르크스주의라고 해서 현대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체제는 이것마저도 깨졌어요. 보통 상위 1% 되어지는 사람들이 전체 99%의 소득 자산을 점유하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야. 너무 재밌잖아요, 여러분? S그룹 회장님 혼자서 20조 원이 있대. 별로 감흥이 안 오나 봐. 혼자서 20조 원을 갖고 있어. 우리는 얼마 있죠? 얼마 있어요? 응? 아, 그것보다 못한 금액? 대충 얼마? 우리 선생님 별명은 앞으로 18입니다. 알았죠? 18 선생님 얼마? 이 정도면 중간쯤에 들어가요. 나 10억 갖고 싶어요. 지금 저 갖고 희롱하시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상위 한 사람이 20조 원이라고 하는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하위 80%가 20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권자, 자신들의 지지 세력인 국민들을 모아서 권력을 한 군데로 수렴시키는 작업이 그게 바로 뭐죠? 정치거든요. 여기 보면 이 보수라는 말은 지킬 보자에 지킬 숫자에 두 번 지켜. 한자로 지킨다는 거야. 뭘 지키겠다는 거지? 그렇지, 지금을 지키겠다. 지금 나 부자거든. 나 지금 먹고 살기 뒷다 좋거든. 근데 이 체제를 그대로 가고 싶어 하는 게 보수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지지 세력은 누굴까? 상위 20%를 정책 지지 세력으로 삼고 정치하는 세력이 바로 보수예요. 보수. 그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보수 정당이 어디죠?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 뒷다 잘 살아요. 집 한 채 80억, 100억 이렇게 하는 데야. 그 사람들은 전부 죽으나 사나 누굴 밀어줘요? 항상 국민의힘 밀어주죠. 그런 거예요. 대전시에 제일 잘 사는 동네? 없어요 여기는? 아, 서구. 여기 서구 출신 없는 거죠. 진보니까. 자, 이 진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갈 진짜 걸음보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겠다. 그럼 무슨 소리냐면 이 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기 힘들어 죽겠는 거야. 왜냐하면 밑에 있는 80%가 20%를 나눠갖고 살고 있으니까 한 달에 200만 원, 200만 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해서 누구한테? 얘네들 거 한정되어져 있는 자원을 얘네들한테 빼서 내야 된다고 주잖아요. 그게 바로 진보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 진보는 80%를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희한한 나라예요. 이제 정책은 오늘 맨 뒤에서 소득의 불평등 얘기를 공부할 건데 그 소득 불평등 지수 중에 지니계수라는 게 있어요. 그 지니계수 세계 3등이에요. 우리나라. 가장 소득이 불평등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수 세력이 강해요.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데 어쨌든 자 정치적인 용어로 보수나 진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관이 있어요. 자, 이 보수나 진보가 갖고 있는 경제관이 있는데 이 보수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경제관이 바로 자유주의라는 거예요. 우리 현재 대통령께서 항상 자유를 외치시죠. 그 자유예요, 그 자유. 자유. 이 자유주의를 다른 말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탄생됐는지 오늘 공부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진보주의자들이 채택하는 게 사회주의예요. 무슨 주의요? 자유주의. 자 자유주의는 저 잠깐 볼게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이념이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개인주의는 작년 시험에도 출제가 됐어요. 특히 실천론에서도 잘 나와요. 개인주의고 이 사회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념이 바로 집합주의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의 반대가 집합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용어를 이제 계속 듣게 돼요. 그럼 개인주의 집합주의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한 사회가 이렇게 있죠. 한 사회가 있으면 이 안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하나의 사회를 만든 거야. 그 덩어리 중에 제일 큰 게 국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안에는요 능력이 있어서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있고 가난하게 사는 다 섞여서 살아요. 고만고만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자 개인주의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이 사람 한 명 한 명한테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한 명한테. 한 명 한 명. 개인의 삶에 초점을 둬.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야 너는 능력이 많아서 일 열심히 해서 부자구나. 근데 쟤는 못 살아. 그럼 걔를 어떤 식으로 볼까? 너는 능력도 없고 지들이 게을르고 그래서 넌 가난한 거야. 이렇게 보여지는 거야 개인주의에서.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개인주의적 시각에서 빈곤을 이해하면 빈곤은 어떻게 보일까? 범죄행위야. 개인주의적 빈곤 죄악관이라네요. 뭐라고요?
이거 오늘 이제 엘리자베스 국유법 할 때 공부할 거고 또 실천 논 시간에 자선조직협회 회원들이 갖고 있었던 이념, 생각이에요. 따라해보다 개인주적 비고제한다. 개인주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아니 같은 사회에 사지육신 달려있는 멀쩡한 사람들 A도 있고 B도 똑같은 사람인데 얘는 왜 잘 살고 얘는 못 살지? 이유는 하나다. 너 때문에 그래. 네가 게을러서 그래. 네가 일 안 해서 그래. 네가 무능해서 그래. 모든 빈곤의 원인을 누구한테 돌려요? 모든 사회 문제의 원인을 개인한테 돌려요. 그게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에서는 여러분 뭘 하냐면 내가 지지 가난해요. 누구 책임이지? 내 책임인 거야. 자본주의에서는. 딴 사람들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버는데 너 뭐 하는 거야 자식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반면에 자 사회주의는 집합주의라고 하는 가치에 기반하는데 집합이란 건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하나로 만들어진 이 집합 단위, 즉 사회를 한 단위로 봐요. 이 안에는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있죠? 부유한 사람이 섞여 살아. 그럼 어떻게 하지?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막 섞여서 살면 부유한 사람한테 그래요. 야, 왜 너만 잘 사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너 가슴 좀 내놔봐. 싫은, 에이씨, 갖고 있는 다 강제로 국가가 조세정책 등을 통해서 뺏어가요. 그게 사회주의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나요? 집합주의에 기반한 사회주의, 경제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주의가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여러분 저기 잘 들어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잘 공부해야 돼요. 오늘 우리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에 기반해요. 사회주의 기반이라 해도 네. 왜곡된 엄청 많아요. 예, 우리 지금 정치적 토론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시험에 나올 것만. 왔는데 예. 사회주의 이렇게 뭐가 됐다는 얘기. 예, 그 사회주의도 크게 점진적 사회주의, 급진적 사회주의가 있어요. 아까 급진적 사회주의가 마르크스주의라 그랬죠. 점진적 사회주의가 이제 페이비안 사회주의라는 걸 공부할 텐데 우리 작년 시험에 어떻게 나왔? 재작년 시험이죠. 재작년 정책론 1번 문제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래서 페이비안 사회주의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이제 오늘 공부할 겁니다.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저기 스웨덴,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들 있죠. 복지가 잘 되는 나라 다 사회주의 국가들입니다. 알겠죠? 북한도 자기네 나라를 호칭할 때 이러죠. 조선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공화국. 무슨 인민공화국이죠. 아니 걔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치 시스템은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는 독재지만 그다음에 경제 체제를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지 간에 이걸 나쁘다 옳다 그르다의 논의가 아니고 우리 계속 가치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좋으냐 나쁘냐의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현 정부는 뭐 하는 거지? 자유주의에 가까운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거고 기존 정부는 다분히 사회주의였었어요. 그건 명확해요. 알겠나요? 자 다시 이쪽을 보시면 머릿속에 항상 보수는 자유주의, 진보는 사회주의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시험에 나왔냐면 평등 가치가 이렇게 있으면 위쪽으로 갈수록 어느 정치 세력들이 추구하는 것일까요? 진보 사회주의. 그렇죠? 결과의 평등 쪽으로 갈수록 진보 사회주의자들이 추구하는 평등 이념이고 평등 가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기회평등 쪽으로 갈수록 누가? 그렇죠. 보수 자유주의의 평등 가치다. 이렇게 출제가 된다. 여러분 됐습니까? 예. 자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